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학을 강의하는 김철입니다. 하재누리 행정학의 9급 공무원 기출문제풀이 합격을 부탁해 17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 시간을 이제 지나고 나면 이제 재무행정론에 대한 내용도 전부 다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학의 어떤 실무적인 파트라고 이야기하는 조직, 인사, 재무, 행정론이 전부 다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가 이제 240번까지 풀이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241번부터 같이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예산의 원칙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문제 보시죠. 국가재정법상 다음의 원칙의 예외에 대한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지금 그러면 보기의 내용들을 한번 봐야 되겠죠?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한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상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흔히 예산의 완전성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죠. 다른 말로 이제 예산 총계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 전체 총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저 수입 정해진 내용과 지출의 내역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하는 걸 봅시다. 1번부터 보죠. 수입 대체 경비에 있어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 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 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입을 정했는데 예상 외로 이제 뭐 좀 이용자가 많아서 뭐 사용료의 수입이 늘어났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입이 늘었어. 그러면은 지출 항목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만큼만 지출하게 되면 그 예산이 남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 관련되는 경비나 이제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 지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뭐 성과급으로도 지급을 할 수가 있고 관련되는 경비에 초과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이 아닌 물품으로 출자를 했을 경우에 요거는 이제 별도로 관리를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제 돈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3번 보면 국가가 외국 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뭐 앞 시간에도 우리가 뭐 한 두어 차례 걸쳐서 살펴봤었죠. 예산 총계주의의 예외에 대한 상황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3번도 맞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4번 봅니다. 출연금이 지원된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 세출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 요거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세입 세출 예산 외로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이 부분은 그러니까 R&D 개발 성과물 사용 대가에 대해서는 세입 세출 예산 외로 취급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본 4번의 내용이 여기서는 정답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 24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 총계주의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를 아는 것만으로도 우선은 내용 정리가 잘 돼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제 국가재정법에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들을 물어봤기 때문에 7급 수준의 조금 변별력을 좀 높이기 위한 의도의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보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은 같이 조금 이해를 해 두실 것을 당부를 드릴게요. 자, 다음 이제 24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우편사업, 우체국 예금사업, 양곡관리사업, 조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회계 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은 그랬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정부 기업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지금 이 네 가지 사업은 전부 다 정부기업 예산법에 의해 가지고 정부 기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아니고 예산회계법이나 정부 산하기관 관리기본법도 아닌 정답은 이제 정부기업 예산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정부기업 예산법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네 가지의 사업 그리고 또 책임 특별회계를 통해서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 점. 요 점을 이제 두 가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이 외에도 이제 정부 기업으로 이제 간주하고 있는 기업들이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책임운영기관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점들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이제 243번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품목별 예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품목별 예산 제도라고 하는 거는 뭐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지출 내역을 정해놓고 그 지출 내역에 대한 사항들 이러한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통제적인 그러한 예산 제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비교적 운영하기 쉬우나 회계 책임이 분명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그랬는데 비교적 운영하기도 쉽고 회계 책임도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해놓은 것을 정한 대로 썼느냐 요걸 이제 보는 게 이 품목별 예산 제도의 특징이기 때문에 책임 회계도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1번 바로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다음 2번 지출 품목마다 그 비용이 얼마인가에 따라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건 맞는 이야기죠. 지출 품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배정하는 그러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3번. 예산 담당 공무원들에게 필요한 핵심적 기술은 회계 기술이다. 그렇죠? 지출한 내용들을 어떻게 썼는지 처리를 하는 것 필요할 테니까요. 다음 4번. 예산 집행자들이 재량권을 제한함으로써 행정의 경직성을 확보하려는, 정직성을 확보하려는 제도이다. 그런데 재량권이 아무래도 제한이 되죠. 정해진 대로만 써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량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43번에는 정답이 우선 1번이 정답이 되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회계 책임도 분명하고 사용도 용이해서 이제 정치권에서 상당히 많이 선호하는, 그러니까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는 정치권에서 이 품목별 예산 제도의 사용을 상당히 반긴다.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이제 244번 보겠습니다. 예산 과정에 대한 내용 나와 있는데요. 문제 볼게요. 예산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부터 보죠. 단원제에서의 예산 심의는 양원제의 경우보다 심의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나 신중한 심의가 어렵다. 그러니까 단원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회 구성, 의회의 구성 자체가 그 원이 하나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대표적인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단원제에서의 예산 심의는 양원제보다 빠르게 심사할 수 있어요. 2번 할 거 1번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제 2번 보게 되면 조금 더 꼼꼼하게 볼 수 있을 텐데 단원제는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네. 1번은 여기서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 다음 2번. 과거 중앙예산기관과 결산기관을 분리하기도 했다 그랬는데 이 얘기도 맞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중앙예산기관하고 이제 결산을 관리하는 기관이 따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않죠. 다음 3번. 예산의 배정은 국가 예산을 회계 체계에 따라 질서 있게 집행하도록 하기 위한 내부 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대표적인 내부 통제의 기능입니다.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 가장 대표적인 내부 통제의 과정이다.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다음 4번.
상향식 예산관리 모형인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예산 제도는 전략적 재원 배분을 촉진한다. 그랬습니다.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예산 제도는 앞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을게요. 이게 이제 전략적 재원 배분을 위한 제도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총액 자체를 기획재정부, 중앙정부에서 정해가지고 내려주는 그러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상향식 예산 제도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의 내용은 우리가 이제 하향식 예산 관리 제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따라서 244번에는 정답이 4번이 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에서는 예산 과정이라고 했을 때 편성 심의, 그 다음에 뭐 집행 결산, 뭐 각각의 내용들을 그 자체의 제도의 측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그와 이제 연관되어 있는 각각의 어떤 기구들, 직간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러한 기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내용을 설명했다라고 하는 측면에 좀 집중해 주셔야 문제를 조금 쉽게 풀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랄게요. 다음 이제 245번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죠. 점증주의적 예산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예산에 있어서, 예산 제도에 있어서 이 점증주의는 그냥 디폴트 값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그냥 기본적으로 선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다. 여기서는 이제 총체주의나 합리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좀 이단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자 그랬었는데, 자, 점증주의적 예산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1번. 현상 유지적 결정에 치우칠 수 있다. 요게 이제 점증주의가 강조하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2번. 자원이 부족한 경우 소수 기득권층의 이해를 먼저 반영하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다 자원 배분이 힘들다고 했을 때는 이제 좀 힘센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배분이 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2번도 맞는 이야기. 다음 3번. 다수의 참여자들 간 고리형의 상호작용을 통한 합의를 중시하는 합리주의와는 달리 선형적 과정을 중시한다. 그랬는데 이 다수 참여자들 간의 이 고리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 그 다수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게 바로 이 점증주의의 특징이죠. 네. 합리주의는 이런 모형 안 가지고 있어요. 합리주의가 오히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선형적 과정을 중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 3번의 내용은 점증주의의 입장과 합리주의의 입장이 서로 반대로 바뀌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4번. 긴축재정 시 예산 행태를 잘 설명해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점증주의는 계속해서 이렇게 좀 불어나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긴축재정 때는 이렇게 예산을 줄이잖아요. 거꾸로 줄이는 상황에 대해서는 잘 설명하지 못한다. 이런 점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45번의 정답은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것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예산 제도에 있어서는 점증주의가 기본값이다 라고 하는 점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생각해 놓고 내용들을 보셔야 돼요. 모든 결정이 이제 합리주의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생각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 246번 보겠습니다. 이제 볼게요. 다음 중 참여와 분권을 본질적 특징으로 포함하는 제도와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참여와 분권이 이제 안 되는 예산 제도를 지금 고르라는 거죠. 계획 예산제도, 목표 관리제, 연기준 예산제도, 다면 평가제가 있는데 구성원의 참여가 이제 가장 이 중에서 좀 좁은 파트가 뭐냐? 요걸 이제 생각해 보자는 거죠. 1번. 계획 예산제도. 이거는 플래닝을 담당하는, 계획을 담당하는 측면에서 예산까지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습니까? 그 계획을 이제 맡고 있는 최고 경영자층에서 예산 결정을 하죠. 뭐 중간 관리자나 말단 부서 같은 경우에 이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다. 요걸 이제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여기서는 바로 틀린 얘기가 되겠죠. 다음
목표 관리제. 목표 관리제는 이제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전사적으로 어떻게 조직원들이 움직이느냐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조직원 전체가 참여하는 내용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고, 연기준 예산 같은 경우에도 각 사업의 담당자들이 전부 다 예산 과정에 참여하잖아요.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뭐 중요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조직 전체적으로 전부 다 참여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요. 다면평가제도 마찬가지지. 다면평가제도 뭐 상사, 부하, 동료, 고객 각각에 걸쳐가지고 평가된 내용을 종합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참여와 분권 이 자체가 녹아있는 그러한 제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246번의 정답은 여기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걸 확실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 참여와 분권에 대한 개념이 상대적으로 조금 좁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 점들 감안하시고 이제 문제를 보셨다라고 하면 문제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좀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이제 247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볼게요. 총체주의 예산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 총체주의 예산 이론, 그러면 이제 합리주의를 바탕으로 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머릿속에 이제 계획예산제도와 연기준 예산 두 가지를 이제 딱 머릿속에 넣고서 보기를 보셨어야 돼요. 자, 보기 봅니다. 1번, 계획예산제도와 연기준 예산제도는 대표적 총체주의 예산제도이다. 이거는 뭐 늘 강조 드리는 말이죠. 1번 맞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2번, 정치적 타협과 상호 조절을 통해 최적의 예산을 추구한다. 자, 여기서 정치적 타협이나 상호 조절을 의미하는 단어가 뭐예요? 요걸 알아야 돼. 정치적 타협이나 상호 조절을 의미하는 단어. 정치적 합리성이죠. 정치적 합리성. 이 정치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예산 제도는 검증주의적 예산 제도죠. 총체주의적 예산 제도에서는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은 지금 여기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번은 점증주의 예산 제도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다음 3번. 예산의 목표와 목표 간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설정한다. 이거는 총체주의 예산 이론 가운데서 연기준 예산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다음 4번. 합리적 분석을 통해 비효율적 예산 배분을 지향한다. 합리적인 분석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점, 이 자체가 이제 예산 이론과 그 총체주의 예산 이론과 관련이 된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47번에는 정답이 2번이 정답이다. 2번은 점증주의 예산에 대한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 248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부의 활동이 일반적이며 총체적인 내용을 보여주어 일반 납세자가 정부의 예산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예산의 분류 방법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면서 총체적인 내용을 보여줘서 예산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산 배분이 어떤 분류에 해당이 되느냐 지금 하는 건데, 1번 품목별 분류, 2번 기능별 분류, 3번 경제 성질별 분류, 4번 조직별 분류.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납세자가 정부의 예산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하는 부분들. 이거는 이제 자, 1번부터 이제 살펴보면 품목별 분류는 정부가 지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출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지출 대상별로, 정부의 지출 대상별로 예산을 분류한 내용이 이제 품목별 분류가 되겠고, 다음에 이제 기능별 분류는 정부가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어떠한 일들을 하느냐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말한 대로 정부의 예산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음 3번의 경제 성질별 분류는 이 예산의 사용이 국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관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음 4번 조직별 분류는 예산 편성이나 그다음에 집행 부서별로 예산이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이런 것들을 분류해 놓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은 2번에 기능별 분류가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의 분류 방법 같은 경우에 나와 있는 이 각각의 분류의 방법이 어떠한 맥락에서 분류가 된 내용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249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제 보겠습니다. 예산 원칙 예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예산 원칙의 의미나 그 예외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두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국가정보원 예산의 비공개는 예산 공개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그랬습니다. 국방부의 예산과 국가정보원의 예산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인해서 공개를 하지 않고 있죠. 이거는 예산 공개 원칙에 대한 예외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수입 대체경비, 차관 물자대 등은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그랬는데 이 내용들도 앞서서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었죠.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전대차관이라든지 수입 대체경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3번. 특별회계와 추가 경정 예산은 예산 단일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다. 그렇죠? 네, 이것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목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일반 회계와 분리를 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추가 경정 예산은 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필요가 있어서 별도로 이제 추가로 요청한 예산이기 때문에 요거는 한 번에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랬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 단일성의 원칙의 예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4번. 예산 한정성의 원칙 중 예산 목적 외 사용 금지인 질적 한정의 원칙은 엄격히 지켜지고 있다. 그러니까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우리가 이제 질적 한정의 원칙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정해진 액수만큼 꼭 반드시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양적 한정의 원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질적 한정의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하면 예외가 나타나서는 안 되겠죠. 근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용이나 전용 같은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예비비 같은 것들 목적 없이 일단 딱 책정이 되어 있는 이러한 내용들도 질적 한정의 원칙의 예외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엄격히 지켜진다라고 하는 4번의 내용은 틀린 내용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249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것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예산의 원칙, 전통적인 예산의 원칙에 대한 의미, 각각 원칙의 의미와 그 예외 사항이 무엇이냐, 요거는 좀 반드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하나의 신축성 유지 방안들이 두 가지 이상의 원칙의 예외로 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한정성의 원칙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사전 의결에도 해당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둘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250번 문제 살펴볼게요. 문제 보겠습니다. 예산 제도와 그 특성의 연결이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에서도 한번 언급이 되었던 적이 분명히 있었던 그런 내용들이죠. 1번부터 보시면 품목별 예산 제도는 통제 지향이다. 강조드렸었고, 다음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관리 지향이다. 말씀드렸죠. 다음 계획 예산 제도는 기획 지향이다. 다음에 영기준 예산 제도는 목표 지향이다. 그랬는데 영기준 예산 제도는 목표 지향이 아니라 감축 지향이다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우리 그 20년도의 국가직 문제인가요? 거기에서 우리가 한번 봤었어요. 그 예산 제도가 설명하고 있는 예산 제도가 강조하는 기능에 대한 문제 나왔었을 때 그때 이 부분들의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부분들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죠. 자, 그러면 250번에는 여기서는 옳지 않은 것이 4번이 정답이 되는 거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영기준 예산은 감축 지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251번입니다. 문제 보시죠.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 관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재정 건전성 관련 제도에 대한 내용. 자, 1번 보시면 총사업비 관리 제도는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와 같은 시기에 도입되었다. 그러니까 총사업비 관리 제도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이제 같은 연도에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자, 총사업비 관리 제도는 이제 1994년도에 처음으로 실시가 되고요. 다음에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1999년에 처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기에 도입됐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1번 틀린 얘기입니다. 다음 2번. 예비타당성 조사는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 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 중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요거는 뭐 계속해서 뭐 앞에서도 강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2번도 맞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2번은 맞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네,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아시겠죠. 자, 다음 3번. 토목사업은 400억 원 이상일 경우 총사업비 관리 대상이다. 그랬는데 이 토목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토목사업. 토목사업이라고 하는 거는 건물을 짓는 거 이외에 다른 건설과 관련된 뭐 도로를 건설한다든지 배수로를 낸다든지 교량을 짓는다든지 이게 다 토목이야. 그러니까 뭐 우리 사방공사 해가지고 축대 쌓고 뚝 쌓고 그 다음에 무슨 비 왔을 때 빗물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배수로 파고 뭐 이런 것들 뭐 진입로 닦고 이게 전부 다 토목공사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에요. 토목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 400억 원 이상일 경우다 그랬는데 이게 400억 원 이상이 아니라 500억 원 이상일 경우입니다. 500억 원 이상. 그러니까 3번은 맞는 얘기가 아니죠. 다음 4번. 재정사업 자율평가 제도는 2004년부터 실시되었다 그랬는데 재정사업 자율평가 2004년이 아니라 2005년부터 실시됩니다. 자,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다 틀린 얘기죠? 정답은 여기서는 2번이 되는 것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재무행정론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보면 법령하고 관련이 있는 내용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해당된 이론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관심, 그 부분을 이제 집중해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점들 계속해서 유념해 주시면서 내용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재무행정론의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252번 문제인데요. 문제 보겠습니다.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뭐 어려운 문제가 나왔으면 했는데 마지막 문제는 상당히 좀 쉽죠. 근데 뭐 이제 보기가 상당히 조금 길어서 좀 여러분들이 보기 좀 껄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문제 쉽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이체란 정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관련 예산을 이동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의 어떤 맡은 업무, 이게 다른 부처로 넘어갔어. 그럼 그 다른 부처로 넘어갔을 때 그 부처, 그 업무와 관련된 예산도 같이 넘어가야 되겠죠. 이걸 우리가 이체라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그냥 늘 이체, 그럼 계좌이체만 생각하는데 뭐 계좌이체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거니까. 내가 받았던 예산을 다른 부처에 넘기는 것. 이걸 이제 이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2번. 전용이란 입법 과목 간 상호 융통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앞뒤가 지금 좀 다르죠. 자, 일단 입법 과목 간 상호 융통은 전용이 아니라 이용이죠. 이용입니다. 그래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요거는 전용에 대한 이야기가 맞아. 그러니까 지금 2번에서는 바꿔야 될 것이 입법 과목 간의 상호 융통이라는 말을 행정 과목 간의 상호 융통이라는 말로 바꿔야지 맞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음 3번. 2월이란 당해 연도 예산액의 일정 부분을 다음 연도로 넘겨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렇죠? 국회 승인이 필요한 명시 2월과 승인이 필요 없는 사고 2월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4번. 계속비란 완성의 수년도를 요하는 사업에 대해 그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지출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하는 경비이다. 그랬습니다. 이 계속비의 의미, 이것도 좀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헌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겠어요. 따라서 지금 252번에 옳지 않은 내용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뭐 간혹 가다가 보면은 이 이용과 전용 헷갈려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입법 과목 간의 융통이 전용인지 이용인지 뭐 행정 과목 간의 융통인 건지 뭐 이렇게 꼭 헷갈려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은데 그렇게 헷갈릴 때는 어떻게 기억하라고 얘기했죠? 자음끼리 묶어라. 자음이 똑같은 것끼리 묶어라. 그러니까 이용은 입법 과목. 이렇게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재무행정론에 대한 내용까지 전부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행정환류론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다 한번 살펴볼 거예요. 행정환류론은 뭐 출제가 될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1시간으로 충분히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행정론에 대한 내용을 이제 2시간 정도 정리하고 나면 이제 합격을 부탁해도 전부 다 마무리를 짓게 돼요. 뭐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든지 뭐 지방직을 준비하든지 뭐 이런 분들이 좀 유사한 문제들을 조금 많이 살펴봐야 되고 또 기출 문제가 상당히 조금 많이 좀 뭐랄까 그러니까 돌고 돈다 그런 측면들이 있어서 같이 조금 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으로 이제 문제들을 나눴는데 뭐 이제 거의 다 이제 끝나가는 무렵이고 하지만 여러분들도 굉장히 힘들고 저 또한 상당히 좀 힘든 일입니다. 이게 하지만 꿋꿋이 참고 끝까지 최선을 좀 다해 보자고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 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서 강조하는 내용 시험 문제에 분명히 나옵니다. 시험 문제 분명히 나온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문제들을 살펴보는 여러분들의 자세 잃지 않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행정환류론 내용 가지고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